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전원 백신 접종을 맞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가준의 성인의 3분의 2가 최소 1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한때 세계 최대 코로나19 확산지였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년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베버리 그로브내 유대인이 운영하는 스시집에서 팔레스타인 카라벤 집회자들이 손님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을 증오 범죄로 간주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비비탄으로 인한 차량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미주 한국일보 등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올인원 광고 상품 TV타운 광고를 오늘 론칭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파괴적 행동으로 항행과 무역의 자유 등 기존의 해양 규칙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속속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이틀 후 이뤄질 예정이고 이를 전후해 3박 4일 동안 미국 의회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뉴욕 증시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돼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전원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준의 성인의 3분의 2가 최소 1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전원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원격으로 업무를 본 직원들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가주의 직업환경안정청은 직장 내 노마스크 지침을 고려 중이며 오는 20일 오전 이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일 직업환경안정청 위원회가 해당 지침을 승인하게 되면 이는 캘리포니아 행정법 사무국으로 넘어가 검토한 후 열흘 내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11월 30일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상작업장 규정을 도입해 실내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정부가 노마스크 지침을 고려하는 직장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준의 코로나 감염률이 급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가준의 성인 3분의 2가 최소 1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18일 오전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준의 18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67.3%로 전국의 60.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는 이로써 미 전역에서는 11번째의 접종률을 기록했으며 가주보다 높은 주로는 78.6%의 버몬트, 77.1%의 하와이, 그리고 75.9%의 매사추세츠가 있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접종 대상자들 가운데 63.2%가 1차 접종을 받았으며 46.2%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18일 타운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LA 12지구 잔리 시의원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케빈 리 CPA가 주최한 이날 후원 행사에 22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존 리 LA 시의원과 케빈 리 CPA입니다. With the horrific crimes, there was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really the biggest thing that we first focused on was getting the word out that people needed, get that information to us. 우리 또 잔니 시의원님께서 열심히 또 우리 LA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탬이 됐으면 해가지고 몇몇 뜻 있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비즈니스 업소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베버리 그로브 내 유대인이 운영하는 스시집에서 팔레스타인 카라벤 집회자들이 손님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0시경 300블락 노스라시에나가 블루버드에서 식당 퓨미에서 발생했으며 5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사건을 녹화한 목격자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카라벤 집회 참여 남성들이 차량에서 빠져나와 베버리 글로브 스시집 야외 페리오에 착석한 남성 손님들에게 접근해 유대인인지를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명의 남성들이 맞다고 대답하자 남성들을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들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인도에서 집단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식당 종업원들은 다른 손님들을 식당 내부로 피신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상황은 15분간 지속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을 증오범죄로 간주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비비탄으로 인한 차량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코로나 지역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서 차량 한 대가 비비탄에 맞아 유리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5시 5분경에는 71번 프리웨이와 만나는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과 55번 프리웨이와 만나는 지점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달리던 차량들에서 비비탄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91번 프리웨이에서만 도합 3건의 비비탄 총기 사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소 57건의 유사한 비비 총기 사건들이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하얀색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들 중 서비스가 안 좋기로 악명 높은 주 차량국이 최근 한국어를 포함해 주요 소수의 언어들을 운전면허 시험에서 제외시키려 하다 한인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더니 이번에는 줄줄이 드러난 직원들의 뇌물수수 부정행위 파문에서 휩싸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DMV 직원들이 브로커까지 낀 운전면허 신청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운전면허를 남발해오다 적발이 돼 연방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DMV 토렌스 지점과 링컨파크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시험 없이 면허증을 불법으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LA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링컨파크 DMV 매니저 호바나 타메카 네틀스는 지난 17일 DMV의 부하 직원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뇌물수수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와 일부 직원들은 운전자들로부터 수차례의 뇌물을 받고 이들이 보지도 않은 필기 및 실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점수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면허를 부정 발급해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DMV 자체 수사관들과 함께 토렌스 지점 내 면허 발급 신청 과정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합동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DMV 오피스의 감시 카메라 영상 및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을 추적한 결과 후엘 케네디라는 직원이 매주 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으며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미주 한국일보 등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올인원 광고 상품 TV 타운 광고를 오늘 론칭했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라디오와 TV, 신문, 웹사이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동원한 올인원 하이브리드 광고인 TV 타운 광고를 19일 런칭했습니다.
한국일보 종합미디어그룹의 모든 플랫폼을 동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멀티 플랫폼 광고 상품입니다. TV 타운 광고를 이용하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에 타운 광고가 실리고 라디오 서울 방송으로는 CM 광고가 나가게 되며 한국 TV 영상으로 동영상 광고가 나갑니다. 동시에 한국일보 웹사이트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신설된 타운 광고란에 광고가 실리는데 웹사이트 상에서 타운 광고를 클릭하면 한국 TV 동영상 광고로 연결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 번의 광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멀티미디어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 TV의 경우 모바일, PC, 셋탑박스 등 멀티 디바이스로 노출돼 광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문성범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플랫폼 사업실장입니다. 네, 저희 TV 타운 광고와 계약이 되시면은 일단 한국일보 지면에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날 해서 한 달에 4번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CM은 하루에 2번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TV에는 우리 실시간 채널에 연합뉴스 TV, 라디오 서울 TV, 실버아이 TV, 서울경제 TV, CTS 기독교 TV에 저희가 타운 광고 형태로 영상 플러스 타운 광고, 정지 화면 플러스 보이스가 포함된 그런 형태로 TV에도 나가고, 한국일보 한 달에 한 1000만 뷰 되는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타운 광고라는 걸 클릭하시면 지면하고 똑같은 화면이 뜨면서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은 영상을 갖고 계신 광고주한테는 영상이 돌고, 또 영상이 없으신 분은 저희가 타운 광고 형태의 정지 화면과 보이스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QR코드를 도입해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나가는 타운 광고를 통해서도 한국TV 동영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면 광고라든가 우리 라디오 서울 혹은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타운 광고에도 그런 QR코드를 넣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영상이 플레이되거나 해당 광고주의 상세 내용을 영상 플러스 오디오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테크니컬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년 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타운 비즈니스 업체들이 경제 재개와 더불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마련한 TV 타운 광고에 대한 문의는 전화 323-692-2054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주택의 렌트비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렌트비가 상승하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으로 구별되면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A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USC 러스크 부동산 센터가 발표한 다세대 주택 시장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일부 지역의 내년 렌트비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반면에 나머지 남가주 지역의 내년 렌트비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스크 부동산 센터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4개 지역의 내년 렌트비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한인타운 및 미드시티 지역의 내년 렌트비는 1.2% 하락하고 잉그루드 지역의 렌트비는 1.1%, 서안 해변 지역과 베버리힐스 지역은 1%, 그리고 LA 다운타운 지역은 0.7% 각각 렌트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내년 렌트비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남가주 지역의 렌트비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렌트비 역시 내년도에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의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전망입니다. 러스크 부동산 센터의 전망 보고서는 애초 지난해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올해로 발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등심 전문 식당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유명 맛집 대도식당이 LA 지점 오픈을 앞두고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이 비영리 단체 MCCN과 함께 주최한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행사에 함께 동참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대도식당은 1964년 서울 왕십리에서 시작해 지난 반세기 동안 오로지 등심 한 가지로 승부를 걸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등심 전문 식당으로 수많은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루이비통 시리가이드북과 CNN, 일본 아사히 TV 등에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대도식당을 삼미그룹이 인수해 현재 왕십리 본점과 마포점, 강남 대로점, 부산 해운대점, 울산점 등 5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데 오는 6월 말 해외 첫 1호점을 이곳 LA 한인타운 유가와 맨하튼에 오픈하면서 남가주 지역 미식가들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도식당 LA점을 맡게 된 이용환 대표는 삼미그룹 관계자로 대도식당 LA점 오픈을 앞두고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주최한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 기간 동안 식당 주차장을 백신 접종소로 선뜻대여하는 등 접종 행사를 후원하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대도식당의 맛집 비결은 독창적인 무쇠 프라이팬 구이 방식과 최상의 엄선된 재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도식당 LA점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그릴도요,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 열이 화력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 만들어 있고 그 무쇠로 만든 불판입니다. 그래서 무쇠 불판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대도 불판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통 기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고기에서 나온 일부 부위를 기름으로 사용하고 저희는 그 Certified Angus Beef Prime 그 레벨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등심입니다만 등심에 맛있는 부위가 한 7군데 다른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정선해가지고 7개의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그게 맛도 다르고 그 감촉도 다릅니다. 대도식당의 창업주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주방상궁인 한상궁으로부터 궁중 음식 솜씨를 전수받은 몇 안 되는 장인으로 왕실 음식과 서민 입맛을 이어주는 음식점으로 지난 2017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왕십리 본점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한국에서 재료를 공수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무가 다르고요. 또 고춧가루가 다르고 한국에 있는 맛이 그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한국에서 깍두기 그리고 열무김치 그리고 토종 된장을 매달 보내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맛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도식당 LA점은 6,800스퀘어피트 규모로 2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실내 인테리어는 이 타운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대도식당 LA점은 오는 6월 말 소프트 오픈 후에 7월 초에 그랜 오픈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예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1분입니다. 수요일 5시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웨스트 190가스리 구간에서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18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포토렌치 로드 구간에서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중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405번 놀스 방향 노스코 블루버드에서는 화재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1번 놀스 방향 바인랜드 애비뉴 구간에서도 5시 10분경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윌로우 스트리트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빠른 차선 쪽에 오렌지 트래픽 콘이 떨어져 있습니다. 57번 사우스 방향 사우스 브레아 캐년 로드에서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현재 슬라우스 에비뉴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시작되는 가운데 10번 웨스트와 교차점을 지나 4가 스트리트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9마일에서 16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110번 사우스와 놀스 양방향 모두 오늘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0번 놀스 방향 스테디움 웨이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정체 시작되는 가운데 39가 스트리트과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8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에비뉴 구간부터 15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솔라노 에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역시 9마일에서 15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한때 세계 최대 코로나19 확산지였던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어제 기준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약 3만 1,200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평균치이자 한 달 전과 견주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올해 1월 2일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지난 겨울의 폭발적인 확산세는 확연히 꺾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614명으로 석 달 전에 평균치 1,988명에서 3분의 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의 하루 확진자, 사망자 곡선을 보면 앞으로도 더 줄어들 추세입니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이 벌이는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엄청난 우군임이 입증됐다고 짚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오늘까지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60.2%인 1억 5,535만여 명이 백신을 1회 이상 맞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보건당국자의 발언에도 낙관의 정서가 가득합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어제 팬데믹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50개 주 모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늘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부스터샷에 대해 나는 그게 1년 이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를 마친 뒤 1년 이내의 시점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백신 효력의 지속성이 최소한 6개월 그리고 아마도 상당히 더 길게 간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첫 접종을 한 뒤 1년쯤 이내에 언젠가에 부스터샷이 거의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의 지속성이 홍역과 비슷하게 평생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보건당국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과 러시아가 항행과 무역의 자유 등 기존의 해양 규칙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커네티컷주 뉴 런던에 있는 해안경비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항행의 자유와 같은 오랜 기본적 해양 원칙은 글로벌 경제와 안보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이런 규칙들은 세계 각국에 혜택을 준 글로벌 경제력을 지원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아라비아만, 북극 항로 어디에서도 국제 무역과 해운 영역이 평화롭게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무역에 방해받지 않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행동 규범을 설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주둔을 확대하고 러시아가 북극 해안선을 따라 전초 기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졸업생들에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며 여러분의 임무는 훨씬 더 글로벌해지고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해안경비사관학교 방문 연설은 부통령 시절이던 2013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한 후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첫 연설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대한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좀 더 직설적으로 촉구한 것인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또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이후 네 번째 통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중대한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conveyed to the prime minister that he expected a significant de-escalation today on the path to a ceasefire. 폭격을 중단할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압박한 겁니다. 하마스 대변인도 자신들은 휴전에 동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على الأرض الاتصالات مستمرة ومتواصلة من كل الأطراف من أجل الوصول إلى تهدئة لكن كما قلنا الموقف يصطدم بالتعنت الصهيوني والإصرار على ارتكاب الجرائم. 하지만 이스라엘은 작전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외국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마스를 정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 either conquer them, and that's always an open possibility, or you can deter them. And we are engaged right now in forceful deterrence, but I have to say we don't rule out anything. 다만 한 이스라엘 군사 소식통은 별도 브리핑에서 휴전을 위한 올바른 순간이 언제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해 내부적으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 사망자는 팔레스타인 220여 명, 이스라엘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는 레바논에서도 로켓이 발사됐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보복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중순 기록했던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계속 보유하자라는 트윗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64,800달러, 우리 돈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지 시간 19일 32,200달러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올 들어 비트코인 폭등세에 불을 지핀 건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샀다는 공시였는데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값은 지난 2017년에도 14배가량 뛰었다가 그 다음 해인 2018년 폭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규제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가뜩이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윗 한 줄에 가상화폐 시장이 오락가락하던 중이라 각국의 규제 방침 가시화는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뻔했던 비트코인 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역시 머스크가 보유하자는 트윗을 올리고 나서부터입니다. I mean, this came out of left field and also it just adds to more volatility and risk in the market. You're seeing that with Tesla at a time where the street's glass half empty on tech and electric vehicle stocks with a risk off. 머스크가 트윗 한 줄과 말 한마디로 가상화폐 시장을 조종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만 주식시장과 달리 미국 법상 가상화폐 시세 조종 등은 아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머스크가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엔 트윗을 통한 테슬라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가동 중단됐던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의 최고 경영자가 해커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조지프 블런트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킹 당일인 지난 7일 밤 해커들에 대한 440만 달러의 지급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비트코인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앞서 보도를 통해 콜로니얼이 동유럽의 해킹단체 다크사이드에 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몸값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회사 측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수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유럽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사이드는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하는 멀웨어를 만들어 영계 조직들과 공유하는 등 주로 서방 기업들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저질러 왔습니다. 고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속속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8천여 명의 급여를 다음 달 6일부터 시간당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의 경우 급여가 최대 50% 급증하게 된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의 90%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직접 판매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기업들과의 인력 유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합니다. CNBC에 따르면 언더아머는 매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일할 3,000명의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에게도 시간당 $15의 급여 체계가 적용됩니다. 언더아머 외에도 미국의 유통 기업과 식음료 회사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느라 너도 나도 급여를 올리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10,000명의 신규 채용 계획과 함께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평균 10%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인 치폴레는 6월 말까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릴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미국에서 75,00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하고 시간당 평균 $17의 높은 급여와 일부 지역에 한해 $1,000의 보너스까지 제시했습니다.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 빠르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고용 회복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를 전후에 3박 4일 동안 미국 의회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 시각 내일 오전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오후에는 미국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지도부를 만날 예정입니다. 모레는 백악관에서 오전에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오후에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방미 마지막 날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애틀란타로 이동해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의제입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낸 만큼 이에 대한 설명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더 큰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백신 문제입니다. 당장 안정적인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스와프,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한 아시아 백신 허브국 조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절실한 부분인 반도체 문제도 주요 의제입니다. 관련 기업인 삼성과 SK 등이 동행한 만큼 미국 내 투자 계획 등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를 참여시키는 등 쿼드 확대 계획은 당장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쿼드의 확대 개편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미얀마 사태 등 글로벌 공동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협의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화 미나리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은 걸 놓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이 경륜이 쌓여서다, 경륜만 쌓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때 아닌 논쟁을 벌였습니다. 중진과 초선 의원이 당대표 자질을 이야기하다 벌인 설전이었습니다. 아직 초기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신구 대결,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영입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장고 끝에 출마하는 나경원 전 의원까지 10파전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경륜을 앞세운 최다 5선의 중진그룹에 새로운 리더십을 내건 초선그룹 영선중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영남 대 비영남 구도일 거란 예상을 깨고 신구 대결 양상입니다.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도. 당권 주자들이 내놓는 화두,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입니다. 더 열을 올리는 쪽은 중진그룹입니다. 저마다 개인적 인연을 들며 윤 전 총장 영입을 얘기합니다.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신진그룹은 비교적 느긋합니다. 당이 특정인에게만 매달려선 안 된다면서도 들어올 거면 빨리 와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겠다는. 새 지도부 손에 달린 홍준표 의원 복당을 놓고도 대립구도가 짜였습니다. 대체로 찬성인 중진들과 달리 초선들은 과거로 회귀라며 난색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 김종인 전 위원장 역할론을 두고는 말을 아끼는 중진들과 달리 신진그룹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며 적극적입니다. 젊은 피 3인방은 단일화 가능성을 꺼내며 힘을 합치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인사들이 너무 많아 오는 28일 본선에 나설 주자 5명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돌풍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5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한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이 첫발을 떼기 무섭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 갖고도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또 대출로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LTV 90%로 대표되는 송영길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작도 전에 제동이 확실히 걸린 상태입니다. 재산세 완화에만 겨우 공감대를 이뤘을 뿐입니다.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선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장기주택담보대출로 50%, 시공시행사 부담금과 개발이익 투자금으로 각각 10%씩을 조달하고 나머지 30% 가운데 24%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집값의 6%만으로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LTV 확대가 없더라도 대출금과 투자금 비중이 높아야만 가능한 정책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대출에서 집사라는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느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라 그러면은 어떻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습니까? 이 대출 규제를 확 완화해가지고 막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제도를 좀. 특히 경제회복이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논의만 길어진다면 국민의 피로감과 비판도 함께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가 앞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첫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서울시 교육청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물품에 개인 휴대폰 포함되어 있나요? 10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머지않아 조희연 교육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에 반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비서실장에게 채용 업무를 시킨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 채용이 조희영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불법 채용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게 혐의 입증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기초조사는 사실상 감사원에서 마친 데다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권도 없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구속영장 청구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서울시 교육청 외에 다른 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교조에 대한 특혜 채용이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명운이 걸린 1호 수사. 조희영 교육감이 적법한 채용 절차였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돼 떨어졌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위원들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4.62포인트, 0.48% 하락한 33,896.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 0.29% 떨어진 4,115.6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90포인트, 0.03% 밀린 13,299.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최대 1.72%가량 밀렸으며 S&P 500지수는 1.61%, 나스닥 지수는 1.74% 하락했습니다. 기장 초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이후 지수들은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다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된 후 재차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마감 직전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 S&P 500지수의 11개 업종 중에 기술주와 통신주만이 간신히 반등했습니다. 에너지주는 오늘 2.53% 하락했고 자재주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테슬라의 주가는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계획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와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13달러 하락한 배럴당 63.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4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이날 개장 초부터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 통상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유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기술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당국의 규제 우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한 때 30% 이상 추락했고 이더리움 가격도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한때 5.4%가량 떨어졌습니다.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하던 데서 3주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도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날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14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132만 배럴 늘어난 4억 8,601만 1천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170만 배럴 증가했으나 원유 재고는 다시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196만 3천 배럴 감소한 2억 3,422만 6천 배럴로, 정제유 재고는 232만 4천 배럴 줄어든 1억 3,209만 5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휘발유 재고가 120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는 30만 배럴 줄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2위 완성차 업체 포드와 미국의 전기자동차 EV용 배터리셀을 생산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두 회사가 20일 조인트 벤처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쓰일 배터리셀을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포드의 전기차 생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포드는 경쟁사이자 미국 1위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과 비슷한 노선을 걷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 19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 남가주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목요일인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는 다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한 주 내내 예고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5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낮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부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